아니, 지금 자식들은 내판겨치고 딴 년이랑 살림을 차리셨어? 나랑 얘기 좀 해.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왜 싸우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6천만 원을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지원받던 저는 사람 하나 믿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부터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아 씨는 조병호 씨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왔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부인하실 필요 없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공무원이 파일을 넘겼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 집을 드나드는 사진, 주차장에 있는 병호 씨 차,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주차 등록 기록, 심지어 이웃 증언까지 있었어요. 조병호 씨 월 소득은 500만 원입니다. 이 소득을 합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해요.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전부 중단돼요. 그리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총액이 6,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돌려주셔야 해요. 6,120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건 최민아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형사 고발될 수도 있어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병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6,120만 원 내래. 환수 결정 났어. 병호 씨 얼굴도 참백해졌어요. 6,12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나도 몰라. 오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소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 책임? 너도 같이 살자고 했잖아. 나는 몰랐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병호 씨가 집을 나갔어요.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알아서 해. 어디가? 오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병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 후에야 연락이 왔어요. 미나야, 미안한데 나 당분간 여기 못 갈 것 같아. 회사 근처에 당 하나 얻었어. 지금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 좀 하자는 거지. 그건 내가 300만 원 줄게.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든 해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병호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간 거예요. 책임은 제게만 남았습니다. 수급이 끊기고 나니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병호 씨도 떠났고 수입은 제가 식당에서 버는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밀린 월세가 쌓이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죠. 결국 더 싼 집으로 이사가야 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엄마, 여긴 너무 어두워. 작은 애가 투덜댔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데로 이사 갈게.
식당 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새벽 배송 일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마트 배송을 하고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 식당에 가서 오후 3시까지 일했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최미나입니다. 올해 42이에요. 큰애가 11살, 작은애가 8살이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지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됐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았거든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밥 먹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해 보세요. 조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죠.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니 자존심 같은 건 사치더라고요. 신청했고 승인됐었습니다. 매달 생계급여가 나왔어요. 의료급여 혜택도 받았고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도 줄었죠. 거기다 한부모 양육비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지원금으로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반찬을 해줄 수 있었고 학용품도 제때 사줄 수 있었어요. 가끔 김밥 천국에서 우동 한 그릇씩 시켜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냈어요. 수급자로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고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평생 이렇게 지원받으며 살아야 하나?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필요해지는데 이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조병우를 만났어요. 식당 단골 손님이었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병우 씨는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전부인과 아이들이 있지만 따로 산지 오래됐다고 했죠. 미나 씨, 힘들게 사시네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혼자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말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미로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가 됐죠. 병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병호 씨가 제안했어요. 미나야,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미나랑 애들 챙겨줄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아빠 같은 존재가 생긴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오빠, 그런데 내가 지금 수급자잖아. 같이 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좀 알아봐야겠네. 우린 동사무소에 문의하지 않았어요. 문의하면 답이 뻔했거든요. 가구원이 늘어나고 소득이 합산되면 수급 자격을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매달 받던 지원금도 끊기고 의료 혜택도 사라지고 한부모 양육비도 끊기겠죠. 그때 병호 씨가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주소만 따로 두고.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병호 씨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생활비는 해결되겠죠. 거기에 제가 받는 수급비까지 있으면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우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 씨는 주소를 옮기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는 다른 곳에 사는 걸로 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매일 밤 우리 집에 왔고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조마조마했습니다. 누가 알면 어쩌나, 신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불안감도 옅어졌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졌어요. 병호 씨 월급과 제 수급비를 합쳐서 생활하는 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죠. 아이들은 병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가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손주 키우시는 분,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부끄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밥 굶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엄마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병호 씨와 함께 산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우리 생활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병호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죠. 주말이면 같이 마트를 갔고 명절엔 병호 씨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미나 씨, 남편분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현장 일이 바빠서요. 애들이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잘 크네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속으로는 찔렸습니다. 병호 씨는 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우리는 남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병호 씨 차는 항상 우리 집 앞 주차장에 있었어요. 출퇴근할 때 쓰는 트럭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때도 그 차를 탔고 장 볼 때도 같이 탔죠. 주차비는 저희 명의로 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차증에도 우리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주차증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앞에 차 세우는데. 병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했죠. 우체통에는 병호 씨 앞으로 온 우편물도 가끔 들어왔어요. 카드 청구서나 보험 안내문 같은 거였습니다. 나중엔 병호 씨가 일부러 우리 집 주소로 받는 거더라고요. 왜 여기로 받는 거야? 내 주소지 둔 곳으로 받으면 우편물 받으러 또 가야 하잖아. 그냥 여기로 받는 게 편해.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병호 씨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 아빠 얘기가 나오면 병호 씨 이야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큰애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 학부모 상담 때 아버님도 같이 오실 수 있으세요? 아, 저희는 한부모 가정이라서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머니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하는 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우린 한부모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병호 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한부모 가정이 맞았고
그래서 받는 혜택들이 있었죠. 병호 씨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제 수급비가 약 170만 원,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번 돈이 100만 원 정도 됐어요. 합치면 약 870만 원 정도였죠. 사실 이 정도 수입이면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은 훨씬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저와 아이 둘만 있는 3인 가구였고 제 소득만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급비가 나온 거죠.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받았던 돈 다 토해내야 하나? 벌금을 내야 하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걸까? 그럴 때마다 병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 누가 알아? 우리 조용히 살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는 무슨, 복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일일이 확인하겠어? 병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확인 전화 같은 거 한 번도 안 왔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거였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통장 거래 내역만 내면 끝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병호 씨 흔적이 남지 않도록요. 통장에 병호 씨한테서 받은 돈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현금으로 받았죠. 병호 씨가 월급 받으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제게 줬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요. 고마워, 오빠. 봉투에 든 돈을 받으면서도 찝찝함은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병호 씨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수급 자격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요. 화면에 표가 떴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각각 소득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4인 가구는 주미소득이 월 609만 원입니다. 30%면 195만 원이고요. 4인 가구. 우리 실제 가구원 수였어요. 저, 아이 둘, 그리고 병호 씨.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4인 가구로 신고했다면 병호 씨 소득 500만 원을 합쳐야 했을 겁니다. 그럼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수급 대상이 안 됐겠죠? 영상은 계속 설명했어요. 가구원을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빼고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부정수급.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인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은 안 했어도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 경우 배우자로 인정돼요. 사실혼 관계 판단 기준은 동거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지,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제 상황 그대로였어요. 병호 씨랑 같은 집에 살고 생활비 공유하고 완전히 부부처럼 지내잖아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부 환수됩니다. 악의적인 경우엔 형사 고발도 될 수 있어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가족, 지인 누구라도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갑니다. 환수액의 최대 30%입니다. 여러분,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으로 신분이 보호되고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변에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동안은 애매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금 편법 쓰는 거라고, 심각한 건 아니라고. 집에 와서 병호 씨한테 말했어요. 오빠,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위험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실혼 관계도 가구원으로 봐야 한대. 적발되면 다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대. 병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겁주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 거의 없어. 그래도 무서워.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대. 누가 신고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릴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웃들은 우리 사정을 자세히 모르고, 친척들도 멀리 살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릴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병호 씨 전 부인 임지연을 처음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병호 씨 아이들이랑 함께 장을 보러 갔었어요. 카트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저희는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죠. 큰애가 과자를 고르고 작은애가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쓰고 병호 씨가 고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무서웠죠. 병호 씨가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아. 임지연. 병호 씨 전 부인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어요. 참 보기 좋네. 가족 나들이?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빼려고 했죠. 여기서 왜 이래? 애들도 있잖아. 병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 누구 애들? 당신 애들은 언제 봤는데? 지연 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병호 씨는 저를 재촉해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마치 모든 걸 기억해두겠다는 듯이.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병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전 부인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양육비 문제로 계속 싸우거든. 양육비를 안 주는 거야? 병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긴 주는데 적게 줘서 불만인가 봐. 얼마나 주는데? 한 달에 5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찝찝했어요. 50만 원. 병호 씨가 저희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자기 친자식들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이들이 둘인데 50만 원이 어디 적어? 지연이가 벌기도 하잖아. 병호 씨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 얘기를 더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지연 씨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분노에 찬 눈빛.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아이들은 제쳐두고 다른 여자아이들 챙기는 걸 봤으니까요. 며칠 후 병호 씨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병호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화면에 메시지가 떴는데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서 사는지 알아? 계속 지켜볼 거야. 지연 씨한테 온 문자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 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지연 씨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아이들 학교 앞에서도
두리번거렸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지연 씨를 봤습니다. 병호 씨는 먼저 집에 들어갔고 저는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왔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연 씨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연 씨는 휴대폰으로 저를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분명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지연 씨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사진을 왜 찍은 걸까요? 무엇에 쓰려고? 집에 와서 병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전 부인이 나를 찍었어, 집 앞에서. 뭐? 사진 찍어서 뭐 하려는 거야? 무서워. 병호 씨도 이번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병호 씨는 지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미나, 사진 왜 찍은 거야? 미나 집은 또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전화 너머로 지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장난 아니거든? 그만 좀 해. 장난? 장난은 당신이 하고 있잖아. 애엄마 행세하면서 잘들 사네. 무슨 소리야? 다 알아. 당신이 거기서 자고 밥 먹고 가족처럼 산다는 거. 그 여자가 한부모 혜택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랑 제가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제가 한부모 자격으로 수급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병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 한부모가 남자랑 살면서 숨기는 게 잘못 아니야? 알아봤어. 부정수급이래. 신고할 수 있대. 미쳤어? 그게 무슨... 당신 친자식들한테는 50만 원 주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수백만 원씩 쓰잖아. 그것도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역겨워.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지연 씨가 신고하겠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연 씨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동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없었어요. 조금씩 안심이 됐죠. 그냥 허세였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민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복지과입니다. 수급자 실태조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댁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태조사?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저 무슨 조사인가요? 정기 실태조사입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지연 씨가 신고한 게 분명했어요. 병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복지공무원이 내일 집에 온대. 지연 씨가 신고한 것 같아. 일단 흔적 다 치워. 옷, 신발, 세면도구, 전부. 그날 밤 저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병호 씨 물건들을 전부 차에 실었습니다. 옷장에 있던 옷, 화장실 칫솔, 면도기, 신발장 구두, 거실 소파에 놓던 쿠션까지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도 떼어냈어요. 엄마, 왜 사진 떼? 아이들이 물었죠. 엄마가 새 사진으로 바꾸려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요. 다음날 아침 9시쯤 병호 씨는 집을 나갔어요. 회사 가는 척하고요. 실제로는 근처 찜질방에 있기로 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 서 있었어요. 표정 무뚝뚝했습니다. 최민아 씨 맞으시죠? 들어가도 될까요? 공무원은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 있는지, 거실 소파 상태는 어떤지, 주방 식탁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가구원이 본인 포함 3명 맞죠? 자녀 2? 네, 맞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없나요? 없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현재 교제하는 남성분 있으신가요? 네?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없어요. 공무원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봤고 화장실도 들어가 봤습니다. 치약이 2개네요? 네? 아, 저랑 큰애 거예요. 면도기 쓰세요? 아니요? 왜요? 면도기 자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면대에 면도기 자국이 있었나 봐요. 어제 치우긴 했지만 흔적까지는 못 지웠던 거죠. 아, 그거 제 면도기예요. 다리 밑에 쓰는 거. 그렇군요. 공무원은 주차장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주차는 어디 하세요? 저는 차 없어요. 그럼 저 트럭은 뭔가요? 주차장을 내려다보니 병호 씨 트럭이 보였어요. 어제 옮기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아, 그건 아는 분 차예요. 잠깐 맡아둔 거. 누구 차인데요? 친구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친구 차 맡아주는 게 문제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민아 씨,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병호 씨 아세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세요? 모르세요? 이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민아 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병호 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라고요. 증거 사진도 있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신고, 사진. 지연 씨였어요. 결국 신고한 거예요. 이따가 다시 올게요. 그때까진 사실대로 말씀하실 생각 해보세요. 거짓말 계속하시면 더 불리합니다. 공무원이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임지연입니다. 올해 46이에요. 혼자 아이 2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가 13, 작은애가 11살이죠. 조병호와 이혼한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병호는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지연아, 요즘 현장 일이 없어서 돈이 없어.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알아. 다음 달엔 꼭 줄게.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50만 원이었어요. 때로는 그것조차 늦게 줬습니다. 독촉하면 화를 냈죠. 내가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양육비 안 주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거기에 병호한테 받는 50만 원을 합치면 250만 원.
아이 둘 키우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못 다녔거든요. 엄마,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큰애가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면 보내줄게.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아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요.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비를 줄여야 했죠. 고기는 꿈도 못 꿨어요. 계란이랑 두부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병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 지연이야. 왜? 이번 달 양육비 좀 더 줄 수 없어? 애들 겨울옷 사야 하는데.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아이들이 병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편해 보였고, 병호도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는 50만 원도 제때 안 주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참 보기 좋네. 가족 나들이? 병호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아, 여기서 왜... 애들? 누구 애들? 당신 애들은 언제 봤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황급히 그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계산대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려고요. 그 여자 얼굴, 아이들 모습, 카트에 담긴 물건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미행했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둘의 관계를요.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완벽한 4인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복도에서 수급자에게 배달된 정부미를 발견했어요. 병호 월급으로 수급자가 될 수는 없을 테고 가짜 한부모 수급자임이 틀림없었어요. 병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지금 재혼한 거야?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랑 저렇게 장을 봐? 가족처럼? 그건 복잡해. 뭐가 복잡해? 당신 지금 그 여자랑 사는 거 아니야?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당신 친자식들한테는 50만 원도 제때 안 주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한우를 사주는 거야? 지연아, 오해야.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호가 그 여자랑 사는 게 분명해.
매일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가족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외면하는 거지. 며칠 후 병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요즘 어디서 사는지 알아. 계속 지켜볼 거야. 병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다시 그 여자 집 근처로 갔어요.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40 초반쯤 돼 보였고 수수한 차림이었죠. 둘은 다정하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방법. 여러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사를 봤어요. 한부모 가정이 남자와 동거하면서 수급비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적발돼서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고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병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왜 그걸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 최민아야. 근데 왜? 혹시 그 사람 한부모 가정이야? 병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네. 당신들 같이 살면서 수급비 받는 거지? 지연아, 그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넌 도대체 뭘 알아? 당신 그 집에서 자고 밥 먹고 가족처럼 산다는 거. 그 여자가 한부모 혜택 받고 있는 것도 알고. 병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한부모가 남자랑 살면서 숨기는 게 잘못 아니야? 알아봤어. 부정수급이래. 신고할 수 있대. 미쳤어? 그게 무슨... 당신 친자식들한테는 50만 원 주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수백만 원씩 쓰잖아. 그것도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역겨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면 그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아이들도 죄는 없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수하고 싶었고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신고해야 할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처벌 수위, 환수 절차. 모든 걸 알고 싶었어요. 신고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으로도 되고 실명으로도 되고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고 했어요. 환수액의 최대 30%까지요. 포상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 때문에 신고하는 건가?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 때문이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상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동사무소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들어가서 신고하려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엄마,
나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돼. 엄마 힘들어 보여. 13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참는 게요. 친구 은주한테 전화했어요. 은주야, 나 상담 좀 해줘. 무슨 일인데? 병호 그 자식이 다른 여자랑 살면서 수급비 받아먹고 있어. 뭐? 진짜? 같이 사는데 서류상으로는 따로 사는 걸로 해놨대.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한부모 수급을 받는 거야. 그거 부정수급 아니야? 맞아.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져. 왜? 당연히 신고해야지. 근데 그 여자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신고하면 그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네가 신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거고. 그래도 너네 애들 생각해봐. 병호가 그 여자애들한테 쓰는 돈으로 너네 애들 학원 보낼 수 있잖아. 은주 말이 맞았어요.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고하는 게 맞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어요. 아이들이랑 치킨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킨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돈이 모자랐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치킨은 20,000원이었죠. 다음 날이 월급날이었어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애들아, 미안한데 치킨은 내일 먹자. 엄마가 오늘 돈이 좀...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일 먹으면 되지. 아이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참고 있었어요. 13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자기 감정을 숨기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왜 내 아이들이 참아야 해? 병호가 그 여자아이들한테 한우를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치킨을 실컷 사주는데 왜 내 친자식들은 치킨 한 마리도 못 먹는 거야?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를 열었죠.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했어요. 신고자 정보를 입력하고 부정수급 내용을 적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신고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병호와 최민아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며 최민아가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을 첨부했어요. 마트에서 찍은 사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병호차 사진, 둘 집 앞에서 찍은 최민아, 조병호 사진까지. 신고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익명으로 할까, 실명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익명으로 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실명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었어요. 여기서 잠깐. 부정수급 익명신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인 신분 노출이 꺼려지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나 사건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요. 마지막으로 신고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클릭하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안내문도 함께요. 컴퓨터를 껐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가 됐을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솔직히 둘 다였어요. 한쪽으로는 뭔가 해냈다는 시원함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미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도 우리 애들처럼 힘들어질까? 엄마가 범죄자가 되는 걸 보게 될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최미나가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병우랑 같이 살면서 수급비를 받은 게 잘못이에요. 저는 그냥 잘못된 걸 신고한 것뿐이에요. 정의를 실현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신고한 지 3일 후 담당 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임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복지과입니다. 신고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조병호 씨와 최미나 씨가 언제부터 동거했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서 처음 본 게 1년 전인데 그때 이미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다른 증거가 더 있으신가요? 조병호 차가 그 집 주차장에 항상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주차 등록 기록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사 들어갈 예정이니 추가 정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쯤 조사하시나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시작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시작된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일주일 동안 불안했습니다. 혹시 병우한테서 전화 오는 건 아닐까? 최미나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병우도 최미나도 제가 신고한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다시 담당 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임지연 씨, 현장 조사 다녀왔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정말요? 네. 조병호 씨와 최미나 씨가 실제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증언도 확보했고요. 부정수급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환수 절차 들어갈 예정이고요. 임지연 씨께는 포상금 나갈 겁니다. 포상금이요? 네. 환수액의 30%입니다. 최미나 씨가 3년간 받은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1,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큰 돈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 쓰면 되었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부정수급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죠. 덕분에 제도가 바로잡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요. 그날 밤 은주한테 전화했어요. 은주야, 신고한 거 확정됐대. 진짜? 잘했네. 포상금 나와? 응, 1,800만 원. 와, 그 돈이면 애들 학원 보낼 수 있겠다. 근데 나 마음이 이상해. 기쁘면서도 찝찝하고. 왜? 너 잘한 거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지. 근데 그 집 애들 생각하면 지연아, 그건 최미나가 생각했어야 할 거야. 너 잘못 없어. 은주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포상금이 나왔어요. 통장에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확인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 돈은 깨끗한 돈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돈일까?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써야 했어요. 큰애 영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엄마, 진짜 학원 다녀도 돼? 큰애 눈이 반짝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녀. 고마워, 엄마. 아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애한테도 수학학원을 등록시켰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친구들이랑 똑같아. 작은 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됐을까? 왜 병원은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걸 안 해줬을까?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원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적어도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요. 며칠 후 병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신고한 거 맞지? 응, 내가 했어.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짓? 당연한 걸 한 거야. 부정수급은 범죄야. 넌 미나 인생을 망쳤어. 미나가 스스로 망친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포상금 받았지? 그 돈으로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아. 우리 애들 학원 보냈어. 네가 해줘야 할 일을 내가 한 거야. 병호가 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병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양육비도 안 줬습니다. 화가 나서 안 주는 거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포상금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복수였을까? 아니면 정의였을까? 답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복수이면서 동시에 정의였던 거죠. 최민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는 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일이었죠.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네, 아들. 아버님,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저희 사정도 힘드니까 그런 거지. 부양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줘열.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복지 사각지대 정부가 직접 나선다. 오, 그래, 해보자.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매달 통장이 비어가는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배웠지만 정작 내 가정의 생활비까지 위협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시절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님. 그런데 이제 와서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다가 복지제도를 잘못 이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짜 절연으로 부정수급을 받는다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피하려다 선택한 위험한 거래와 그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상구 씨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9입니다. 한상구라고 하죠. 지난 3년간 제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매달 20일이 넘어가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국민연금? 저는 젊었을 때 제대로 안 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에 공과금에 밥값까지 생각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아빠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부탁한다. 네, 아버지.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처음엔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전화를 받으니까 아들도 지친 거예요.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아빠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아들이 직장인이니까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도윤이를 키우느라 돈 많이 썼는데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도윤이를 제대로 키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가정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일 핑계대고 술자리 많이 다녔고 집에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줬죠. 아내가 혼자서 도윤이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잖아요. 피는 못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들렸는데 점점 크게 들리더군요. 또 전화 왔어요? 이번 달도 보내드려야 해요? 며느리 수진이가 불만을 표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들한테만 집중했죠. 도윤아, 아빠 이번 달 병원비도 나왔다. 6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제가 지금 상황이... 아들아, 아빠가 살아야 네가 효자 소리 듣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도윤이는 결국 돈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한숨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때로는 7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제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연금을 더하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었어요. 그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면 돈이 더 들어갔어요. 담배도 피우고 복권도 긁고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친구 경조사 있어서 10만 원만 더 부탁한다. 도윤아, 이번 달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핑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실제로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처음엔 묻지도 않고 보내줬는데 나중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달에 드린 게 부족했어요? 그게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아버지, 저희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손주 핑계대면서 나한테 돈 안 주려고 하나 싶었죠. 손주는 네가 낳은 거잖아.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보, 이번 달은 진짜 안 돼요. 애 학원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밀렸어요. 도윤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요. 다음 달에 2달치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굶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네가 벌면 얼마나 버는데
아버지한테 고작 60만 원 못 준다고 그래?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전화 저편에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결국 도윤이는 그날도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전화를 걸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그 3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를 받을 시간이었죠. 도윤아, 아빠다. 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좀 부탁한다. 그리고 병원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20만 원 정도 더. 그때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요? 또 돈 달라고요? 수진아, 잠깐만. 안 돼요.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뒤에서 작게 불평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폭발한 거였죠. 도윤이가 수진이를 진정시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버지가 듣고 계셔.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며느리가 감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나 싶었죠.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한계? 아들이 아버지 모시는 게 한계가 있어? 모시는 게 아니라 매달 7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3년이면 2,500만 원 넘어요. 수진이는 정확한 숫자를 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 금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아버지 생활비잖아. 생활비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뭔데? 아버님이 젊었을 때 도윤이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시고 어머님 혼자 애 키우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매달 돈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젊었을 때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도윤이를 혼자 키웠고 저는 그저 집에 잠만 자러 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윤이 아버지야. 혈육이라고. 혈육이면 다예요? 책임도 안 지시면서 권리만 주장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번 달 생활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때 도윤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할게요. 일단 전화 끊으시죠. 도윤아, 그래도 이번 달 알겠어요, 아버지. 보내드릴게요. 일단 끊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네 집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아버지, 어젯밤에 수진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저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아버지,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애 학원비에 월세에 생활비에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버지 생활비까지 들이니까 저희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야지. 내가 굶으란 말이냐? 아버지도 젊었을 때 노후 준비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내시고. 그건 그때는 몰랐지. 몰랐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윤아,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수진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이혼까지 얘기했어요. 이혼? 네. 아버지 생활비 때문에 저희가 애 하나 더 못 낳는다고, 저축도 못 한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아들 가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아버지,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봤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면 나라에서 생활비 나온대요. 수급자?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냐? 아버지도 재산이 없으시잖아요.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한테 계속 받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 도윤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힘들어해요. 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죠. 정말로 제가 아들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가?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이번 달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전화 통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었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노인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양 의무자 단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와 실제로 연락이 끊긴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돼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눈이 코졌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화면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장기간 연락이 없고 경제적 지원도 없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도윤이와 연락을 끊으면 제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제가 어떻게 아들과 연락을 끊어요? 그럼 정말로 외톨이가 되는 건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였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었나 해서. 아버지, 그런 전화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저 회의 중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도윤이가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본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연락을 끊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도윤이한테 매달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과 연락을 끊어요? 며칠 후 저는 제필이를 만났습니다. 제필이는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15년 전에 완전히 절연했다고 했죠. 제필아, 너 수급 받는다며? 받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와. 그게 생활하기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월세 빼고 나면 8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걸로 밥 먹고 병원 가고 하면 딱 맞아. 저는 제필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100만 원이면 제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160만 원이잖아요. 도윤이한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너 아들한테는 진짜 연락 안 하니? 안 해. 15년 전에 싸우고 끊었어. 걔가 전화번호 바꿔버려서 나도 모르고. 외롭지 않아? 뭐, 처음엔 외로웠지. 근데 이제 익숙해. 그리고 걔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낫더라고. 저는 제필이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본 내용, 제필이 얘기. 모든 게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연락을 끊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고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혈육은 혈육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이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수진이었어요.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정중하게 나오니까 이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었죠. 그래, 내일 갈게. 다음 날, 저는 도윤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요즘은 눈치가 보여서 잘 안 갔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앉으세요, 아버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죠. 무슨 일인데?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뭘? 아버지, 생활비 문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제 돈 안 주겠다는 건가?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수진이는 제가 본 것과 똑같은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실 수 있대요.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부양 의무자로 잡힌다는 거예요. 남편 소득이 세전으로는 좀 높긴 해서 그런가. 그래서 아버님이 수급을 못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버님, 저희랑 연락을 끊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끊으시면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돼요. 그럼 아버님은 수급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는 매달 생활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서로 편해지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도윤아, 너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거냐?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연락을 끊으라고요? 제 친아들과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끊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진짜로 끊자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겉으로만 끊는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네.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송금도 안 하고. 그렇게 1년만 지나면 아버님이 수급 신청할 수 있어요. 1년간 통장 거래 내역을 낸대요. 거기에 서로 거래한 내역이 없어야 해요. 몇 년 전에 크게 싸우고 절연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최근 1년간의 기록 위주로 본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조심해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짜로 절연을 하자는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야? 나라를 속이는 거잖아. 아버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도 아버님은 저희한테 매달 60만 원씩 받고 계시잖아요.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급비는 1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되죠? 저희가 드리는 돈보다 많잖아요. 수진이는 정확한 계산을 해왔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왜요? 실제로 저희가 아버님을 부양 안 하면 되잖아요. 돈도 안 드리고 연락도 안 하면 그게 진짜 절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로 연락하잖아. 누가 알아요? 공식적으로만 안 하면 되는데. 저는 며느리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정말 힘들어요. 도윤아, 아버지, 저 이번 달에 카드값이 300만 원 나왔어요. 애 학원비, 영어 유치원비, 생활비, 아버지 드린 돈 다 합치니까 적자예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었나 싶었죠. 그럼 돈을 조금 줄일까? 아버지, 조금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요.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버님한테 1년에 700만 원 드리잖아요. 그 돈이면 저희가 적금도 들고 애 교육비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수급비 받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건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아버님 같은 분들 도우라고 만든 제도예요. 왜 안 받으세요? 저는 수진이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재산도 없고 수입도 거의 없는데 왜 수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진짜로 연락을 안 해야 한다며? 네, 공무원들이 조사할 테니까요. 그럼 1년 동안 나는 혼자... 아버님,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몰래 찾아뵐 수도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기록만 안 남으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찝찝했어요. 그래도 이게 들키면 어떻게 돼? 안 들켜요. 저희가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설령 나중에 뭐라고 해도 그땐 아버님이 이미 수급비 받고 계실 거예요. 수진이는 모든 걸 다 계획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가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 방법이 싫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고 나라도 속이는 것 같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지만 아버지, 이대로는 저희 가정이 무너져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저도 매달 통장 보면서 한숨만 쉬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니? 네, 아버지.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아버지도 돈 받으시고 저희도 숨통 트이고. 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해보자.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는 도윤이네 집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 가정도 지켜야 하고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일단 오늘부터 저희랑 전화통화 일절 금지예요. 문자도 안 돼요. 카톡도 차단할 거예요. 그럼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 쓰세요. 아니면 제가 드릴 폰 따로 있어요. 그걸로만 연락하시면 돼요. 수진이는 준비를 철저히 해왔더군요. 심지어 제게 줄 중고 휴대폰까지 구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송금도 절대 안 돼요. 통장 내역에 찍히면 안 되니까요. 그럼 생활비는? 일단 이번 달 끝까지만 드릴게요. 그 다음부턴 현금으로 드릴 건데 석 달에 한 번씩 몰래 만나서 드릴게요. 석 달에 한 번? 네. 자주 만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참으세요, 아버님.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버님,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 조심하세요. 아들이랑 싸워서 연락 끊었다고 하세요. 친구들한테도? 특히 친구들한테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아들과 절연한 불쌍한 노인 연기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요. 지금 이 통화가 마지막이에요, 아버님. 지금? 네. 이 통화 끝나면 아버님 번호 차단할게요. 아버님도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연락이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수진아. 아버님, 괜찮아요. 1년만 참으시면 돼요. 그럼 아버님은 평생 수급비 받으실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럼 이만 끊을게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부터 1년 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연한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통장을 확인하니까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60만 원을 보내놨더군요. 그 돈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몇 년만 참자.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던 일이 도윤이한테 안부 문자 보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번호를 눌러봤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차단된 거였죠. 카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전달이 안 됐어요. 머리로는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도 수진이도, 심지어 손주한테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필이가 물어봤어요. 상구야,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 별일 아니야.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수진이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싸웠어. 이제 연락 안 해. 뭐? 진짜? 생활비 문제로 크게 한판했거든. 며느리가 나보고 더는 돈 달라고 하지 말래. 제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부모 모시기 싫어해. 저는 제필이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제 상황은 조금 달랐거든요. 가짜 절연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아버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생활비 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아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금요일까지 손꼽아 기다렸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워진 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도윤아! 저는 반가워서 일어났어요. 도윤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여기 이번 달 생활비예요. 도윤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진이랑 애는?
집에 있어요. 아버지, 오늘은 빨리 헤어져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 알았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윤이를 딱 한 번 더 만났어요. 역시 공원에서 몰래 만나서 생활비를 받았죠. 친구들은 제 상황을 동정했습니다. 상구야, 아들이 진짜 연락 안 해? 안 해. 불쌍하게. 그래도 너는 국민연금이라도 있잖아. 나처럼 수급받으면 되겠네. 저는 제필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필이처럼 수급을 받게 될 거니까요.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짜 절연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석 달마다 주는 돈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로 치면 50만 원인데 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면 110만 원이었죠. 며느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전화로 돈 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 아닌가? 9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석 달만 더 지나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비 1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이면 160만 원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도윤이네도 이제 제게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편해질 거고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필이한테 말했어요. 제필아, 나도 곧 수급받을 것 같아. 진짜? 아들이랑 완전히 끊은 거야? 벌써 9달 됐어. 잘 됐네네.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수급자가 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달랐어요. 제필이는 진짜로 아들과 절연했지만 저는 가짜 절연이었으니까요. 1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저는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하러 왔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된 지 몇 년 됐어요. 아, 네, 어르신. 네, 여기 통장 거래 내역 1년치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가족관계,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신청 접수됐습니다. 한 달 정도 조사 기간이 있어요. 그 후에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1년 동안의 가짜 절연이 성공한 거였죠.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청했어. 잘하셨어요, 아버님.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수급 승인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40만 원씩 입금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담당자님, 제가 듣기로는 생활비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 원 받으시고요. 기초연금도 30만 원 받고 계시죠? 네, 그렇긴 한데요. 그 금액들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저는 그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따로 개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쳐서 월 4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40만 원, 전부 합쳐봐야 100만 원. 그것도 빠듯한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만 원쯤 나오면 밀린 월세도 갚고 반찬도 좀 사 먹고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혹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고작 월 40만 원을 위해 아들과 절연 연기를 했다니 허탈했죠. 처음으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이 돈으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이제부터라도 아껴 쓰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 중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아도 수급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연금을 받으시면 수급비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생계수급비를 70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수급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30만 원이 줄어든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기쁨 반, 불안 반이었거든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중에 들키지 않을까?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제 통장에 매월 40만 원이 찍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 무료 혜택이 좋았어요.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못 갔던 병원도 마음껏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방비, 난방비도 지원되고 전기세, 수도세 할인에 쌀도 싸게 살 수 있고 문화생활하라고 지원도 해줬어요. 40만 원 금액은 작지만 다른 혜택들이 많아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니 나름 살아갈 만했어요. 무엇보다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도 되었고요. 수급비가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40만 원, 정말로 들어왔더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달에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제필이한테 전화했어요. 제필아, 나도 이번 달부터 수급 받는다. 오, 그래? 축하한다. 이제 우리 둘 다 수급자네. 그러게. 근데 이거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아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그럼 그렇지. 나도 처음 받을 때 그랬어. 자유로운 기분? 맞아. 딱 그 느낌이야. 저는 그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서 집에서 구워 먹었어요. 혼자 먹는 거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이제 저희가 생활비 안 드려도 되죠? 그럼 나는 이제 수급비 받으니까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희도 이제 좀 숨통이 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뿌듯했습니다. 아들 가정에 부담을 안 줘도 되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급비로 편하게 생활했어요.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었죠. 가끔 도윤이네 집이 궁금하긴 했지만 수진이가 가끔 문자로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버님, 도윤이 승진했어요. 오, 그래?
잘 됐네. 애도 잘 크고 있어요. 학원도 더 좋은 데로 보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안 받으니까 아들이 승진도 하고 손주 교육도 잘 시키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것도 있고.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처럼 공원에서 만나요. 토요일 저녁 7시요. 토요일, 저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와 수진이가 함께 왔더군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너희 얼굴 보니까 좋구나. 아버님, 여기 반찬이랑 과일이요. 집에 가져가세요. 수진이가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열어봤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고맙다, 수진아.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다 좋아. 수급비 받으니까 편해. 도윤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다들 나 아들한테 버림받은 줄 알아. 동정하더라고. 다행이네요. 계속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 걱정 마라. 저희는 그렇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얘기도 들었어요. 벌써 많이 컸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